도로에 대한 부분 제 2탄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도로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. 책 같은 데 나와 있는,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 또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글들 이렇게 보니까 도로는 받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현금 청산용으로 사용해라. 또는 뭐 도로는 지자체가 매입해 줄 수 있으니 지자체에게 매도 청구권을 요구해라. 뭐 이런 얘기로 요약들을 해놓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있을까 싶어요, 저는. 재건축, 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, 그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현금 청산에 있어갖고 상당히 그 일반 대지보다는 상당히 저감된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받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, 제자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금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매도 청구권을 요구해서 지자체에게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사유지인 도로를 매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돈이 있다면은 지자체가 매입을 해주겠지만 그렇게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,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도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얘기들 다 배제하고 저만의 이야기, 제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더니 고수익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이 사건은 2016 타경 100103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종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. 임야나 지목이 도로나 뭐 사용하기에는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르냐,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도로가, 이 땅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봐야만 합니다. 그걸 왜 봐야 되냐면요. 이가 도로를 만들어졌을 때 이게, 도로로서, 역할을 공공의 어떤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만약에 확정 판결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사유지지만 국가에다가 헌납해야 되는,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땅, 이거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, 그 앞에 있는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뭐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땅도 역시 시행사들이 많이 행해왔던, 이거 어떤 거였냐면은 큰 필지를 하나 매입을 해서 그 필지를 분필을 하게 되죠. 그 분필을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,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토지로 다 분필을 한 다음에 개인에게 다 분양을 했겠죠. 그러면 분양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 아니고,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은 옆에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땅들을 이제 분양하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대로 내버려 뒀던 거죠. 근데 왜 이 옆으로 나와 있던 그 땅들을 갖다가 임야로 그냥 놔뒀을까요? 그냥.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게 아마 맨 처음에는 모든 토지가 다 그렇듯이 임야로 되어 있던 걸 칼질을 해서 이거를 집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정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개발분담금을 아마 냈어야 됐을 거예요. 그럼 개발분담금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. 그래서 개발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개발행위 하는 회사가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듯 싶고, 또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대로 던져놓고 그냥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들만 대지 전환을 시켜놨던 상태에서 이 주택을 이 분양을 했던 회사가
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 부도난 회사의 재산을 찾다 보니까 그 분양하고 찌끄러기로 남아있던 그 도로로 사용한 땅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고 채권자들이 이 땅을 경매에 넣게 되는 요런 과정이 지금 이 땅의 역사입니다. 지금 역사가.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임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만약에 도로로 되어 있다면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를 좀 들여다보고 훑어보게 되면요.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그냥 나라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그렇게 하는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임야가 아니고 도로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서 그 땅이 만약 최악의 상태에 재판까지 갔을 때에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자신이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런 토지여야만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좀 안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땅은 임야로 좀 되어 있고요. 토지 면적은 92제곱미터, 평당으로 보면은 27평, 27.8이니까 28평 되겠네요. 2m 정도 폭으로 한 50m 정도 쫙 깔려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그런 땅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도로에 접해져 있는 건물이 4채가 각기 다른 건물이 접해져 있습니다. 아주 전형적인 그 도로의 전형적인 케이스겠죠. 이게 아주 뭐 도로도 테크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 어떤 물건은 어떻게 풀고가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도로에 딱 접해져 있는 물건은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그 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감정 금액은 2억 240만 원이고 아직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2억 240만 원.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경매 과정에서 한번 정보지 한번 쑥 훑어보십시오. 가장 많이 떨어지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가장 많이 떨어지는 물건은요, 뭐 아파트도 있고, 뭐 상가, 오피스텔, 뭐 임야, 농지, 뭐 상가, 근생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저감된 금액으로 떨어지는 거는요, 도로입니다, 도로. 도로는 통상적으로 보면은, 그 통계로 보면은 한 30% 선에서 낙찰받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언제까지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, 이건 묻어둔다는 개념으로서 낙찰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누구도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. 그리고 아주 먼 훗날, 본인의 자손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장수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뒤바뀌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보상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한 30%대, 20%대 이때 낙찰이 많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은 저는 101%의 낙찰을 받았습니다.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겠지만 101%의 낙찰받는 케이스는 강남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도 101%에는 낙찰 잘 안 받죠. 감정 시점이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근 시일 내에 굉장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나 어떤 이런 부동산이 아니고서 경매 시장에서 101%로 내리찔렸다. 이 정신병자죠, 정신병자. 네,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서 101% 쓰고 100%도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101%한 100만 원 더 쓰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. 그만 더 쓰고 들어가서 다행히도 뭐 딱 오픈해 보니까 1등 단독 1등이죠. 제가 단독 전문입니다. 뭐 낙찰만 받았다 그러면 단독이고 또 최저 금액에서 뭐 2, 3억씩도 더 써보고 1억씩도 더 써보고 수업료라고 생각하고서 많이 법원에다 갖다 바쳤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. 그 저한테 영수증을 입찰 낙찰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는 그 집행관도 여기에 뭐
석유라도 혹시 터져 나옵니까? 혹시 뭐 특별하게 큰 뭐 좋은 게 있습니까? 또 보니까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. 현황은 도로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? 하면서 묻더라고요. 근데 그냥 그저 웃을 뿐이죠. 그렇게 하고 뒤를 돌아서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. 와가 왜 와야 했을까요? 잘했다고 와야 했을까요? 아니죠. 미친놈이라고 와야 했겠죠. 저 제정신 아니다. 똘게 아주 가득하다. 또 뭔가 좀 잘못 쓰고선 잘못 들어왔다. 뭐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와라 그러고 걔 중에는 또 저희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니까 상담사분들 뒤에 많이 서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죠. 오빠 왜 그랬어? 그거 왜 썼어?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그래도 전 뭐 소신 갖고 썼고 제가 이제 그 낙찰을 받고 이제 상담사분들에게 전화번호 주면서 대출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연락을 취했죠. 그랬더니 뭐 상담사분들이 금융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물건 대출 되겠습니까? 라고 의뢰를 해보니까 전부 다가 이구동성으로 금융권에서 연락 오는 게 뭐 채권자라는 게 그래요. 돈 받을 수 있는 물건에다가 대출을 해주지 돈 받을 수 없는 물건에 대출해 주겠습니까? 상품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저보고 왜 이 물건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자기네 돈을 갚을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달라는 갖고 들어오면은 자기네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니, 아니, 꺾고 치사해서 내가 안 쓰면 안 썼지.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고 그러면서 그걸 해야겠습니까? 그래서 다 필요 없다. 니들이 알 필요도 없고, 뭐 재건축 대업을 되는 것도 아니고, 석유가 펑펑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내 생각에 있어서 받은 거니까, 대출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. 네, 그랬습니다. 아쉽긴 아쉽대요. 2억이라는 돈을 생돈으로 고에다가 박아 넣어야 할 생각을 하니까 깜깜하지요. 사실 근데 특수물건들을 하시는 분들은요, 다 현금 준비하셔야 돼요. 현금 준비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일단 금융기관에서 돈 회수가 가능할런지를 봤을 때 특수물건은 위험하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자들이 조금 많이 떨어져 나가죠. 어지간한 실력 갖고 이거 해결할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언제 대출도 안 되고 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물건을 들고 본인이 한번 고수익 내겠다. 나 한번 이거 마부타처럼 새로운 기법으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. 뭐 수업료만 내고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거의 없죠. 예. 그렇게 그들이 들어오면은 수법, 제가 들어가면 기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못 들어옵니다. 그래서 와서 제가 그 대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갖고 한 2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뭐 그 부분도 잘 처리가 돼서 일단 대출하지 않고 잘 처리를 했습니다.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물건을 들고 와서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리되어 가는 과정을 또 제 3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